아니 그럼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생에너지 주식들은 다 망하는 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사실 그럴 일은 없다. 이 재정 정책이 폐기가 되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 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IRA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역구에서 엄청난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전면 폐지할 수가 있을 것이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요즘에 저희 이제 채널에 자주 나와주셔서 네. 이제 산업계 업데이트를 쭉 해주고 계시는데 특히나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전력기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양희창 매니저님이 나와서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좀 흔들린단 말이야. 이럴 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 좀 뭐 없나 뭐 이런 식으로 AI가 끝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봐야 될 주식들을 좀 가져오셨다고 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요새 저희 고객분들도 엔비디아 외에 뭐 또 괜찮은 종목들 없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관련해서 뭐 업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저희도 어떤 것들을 좋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뭐 장표를 보시면 일단 크게 5가지 꼭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오라클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는 빅3가 있죠. 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세 업체가 빅3인데 네. 빅3만 볼 게 아니고 이제 4위 업체인 오라클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브로드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종목인데 이 업체는 주문형 반도체랑 그 AI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기업용 SSD 시장에서 일단 AI가 발달할수록 스토리지 수요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또는 퓨어 스토리지 같은 SSD 관련 업체들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은 사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맞아요. 주가가 조금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주가가 안 좋았죠, 연초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분기에 9월쯤이죠.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이제 아이폰을 출시를 하면서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네. 또 이제 퀄컴은 원래 그 모바일 AP의 강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올 하반기에는 그 AI PC용 퀄컴의 AI PC용 칩을 탑재한 노트북들이 대거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는 모바일 AP 시장에서 PC용 반도체 시장까지 좀 저변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주였고 이 엔비디아가 주도해서 쭉 올라가다가 다른 이제 종목들이나 산업으로 확산되는 그런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에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기대가 좀 됩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에서 한 4위권 클라우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픈 AI나 구글 향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픈 AI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가 있잖아요. 애저가 있죠. 그리고 구글은 또 구글 클라우드가 있는데 맞아요. 걔네들이 또 오라클 클라우드랑 계약을 체결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AI가 발달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커지는데 그 상위 업체들조차 그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한테까지 가서 니네 인프라도 좀 우리한테 빌려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좀 계속 반등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 업체도 한 10% 이상 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라클은 또 이제 멀티플도 비싸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클라우드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이 딱 차가지고 넘쳐 흐르는 거지. 너무 넘쳐 흐르는 거죠. 1, 2, 3위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위까지도 나도 이제 일이 많아지는 그런 환경을 보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이 업체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거 보시면 네. 커스텀 에이지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랑 주문형 AI 반도체. 네트워크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주로 이제 AI형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분기 실적에서 이 AI형 매출이 컨센을 상회했던 것은 물론이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이 주문형 반도체랑 네트워크 부분 합쳐서 한 매출 비중이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 매출 비중이 60%로 거의 뭐 2배가 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 업체는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 이 주문형 반도체랑 AI 네트워크 쪽이 이제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월가에서도 브로드컴을 좋게 말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 비중이 이렇게 30%대에서 60%대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다른 부분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닐 텐데 다른 부분도 성장을 엄청나게 하지.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서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가 얼마나 수장이 커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고요. 브로드컴이 향후에 1조 달러짜리 회사가 또 나온다면 뭐가 될 것인가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쵸. 얘가 이제 1조 달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기 아하. 시작했던 거라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업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라고 있죠. 그 텐서 네네네.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구글의 자체 설계 반도체인데 그 설계를 브로드컴이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구글 TPU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TPU 최근 버전까지 이제 수주를 한 상황이고 뭐 구글 외에도 뭐 메타나 바이트댄스 같은 신규 고객사 향으로 계속 이제 주문형 반도체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GPU만 주구장창 쓸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다변화시킬 때 자체적인 설계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브로드컴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또는 마벨이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납주 효과 같은데 엔비디아가 꽉 그쵸. 차서 더 이상 안 맞습니다. 되니까 이제 좀 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납수 효과의 대표적인 업체가 앞서 말씀드린 오라클하고 오라클, 브로드컴이라고 브로드컴이네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이제 네, 저장 공간 저장 관련된 공간이죠. 업체인데요. 요 보시는 차트는 한국의 SSD 수출액 추이를 이제 나타낸 건데 보시면 SSD 수출액이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올해 5월까지 데이터인데 이렇게 한국의 SSD 수출이 반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리 이제 SSD의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한국에만 이런 업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퓨어 스토리지 같은 업체들이 이 SSD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업체들의 좀 주가 업사이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애플은 사실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외산 스마트폰 쓰지 마라 이러면서 갤럭시고 아이폰이고 판매가 한번 부러졌었는데 네. 그래서 주가도 좀 정체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이폰의 매출도 보시면 21년부터 좀 정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4년 연간 컨센서스도 거의 전년 대비 플랫한 걸로 지금 컨센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폰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체 수요를 좀 빨리 촉발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가 조금만 빨리 촉발이 되어도 좀 그쵸.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체 수요라는 것도 저는 이제 뭔가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체한다라는 게 예를 들자면 가장 강력한 거는 야, 나 안드로이드 폰 쓰던 거 있었는데 이번에 AI 된다고 하니까 애플 바꿀 거야. 이런 것도 교체지만 사실은 요즘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스마트폰 2년마다 한 번씩 바꿨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3, 4년마다 한 번 바꾼단 말이에요. 저 워낙 잘 만들고 잘 만들어져가지고 예. 안 고장이 안 나. 그래서 그렇죠. 나도 속으로 이게 이거 고장 2년 됐는데 왜 이게 잘 돌아가 이런 이제 느낌 바꿀 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안 바꾸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만 해도 교체 수요가 있는 거라서 기대감이 없으니까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게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램이 적어도 8GB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 맞아요. 근데 아이폰의 전 모델들이 대부분 6GB 이하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쓰고 싶어도 예전 모델들로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교체 수요를 빨리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스토리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5하고 15%의 차이가 D램 2기가 차이 나더라. 이거 AI 되려면 D램 2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퀄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퀄컴은 다들 스냅드래곤 AP, 그 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갤럭시에도 많이 들어가죠. 네. 그 스냅드래곤 AP로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좀 다변화를 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네. 시장에도 좀 공격적으로 진출했고 올 하반기에는 퀄컴이 그 ARM의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만든 그 PC용 반도체 칩을 탑재한 노트북들이 한 22종 정도가 연이어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퀄컴이 모바일 폰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노트북, 데스크탑 PC 쪽으로 점점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퀄컴 자체의 주가도 기대가 되지만 여기 요 보시는 장표는 전 세계 PC,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의 출하량을 나타내는 건데 출하량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0%에 가깝죠. 근데 이것도 아이폰과 같이 이 네.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교체 수요를 좀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성장률도 좀 가속화가 되면 뭐 노트북 제조하는 그런 OEM, ODM 업체들도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퀄컴 같은 업체가 수혜가 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면서 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잘 팔리면 좋죠. 근데 잘 이제 팔리면 잘 팔리지 않을까봐 이제 걱정인 거고 AI PC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PC 아무도 안 사니까 AI 붙여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나물인데 안 사.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때 우리가 IT 투자할 때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살 것인가. 실제 소비자 반응을 좀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노트북 쪽에서는 그 퀄컴 CPU를 채택한 노트북들이 네. 이게 초창기에는 좀 호환성이 안 맞는 아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하. 대표적으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이 안 돌아가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호환성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초기 이제 AI 노트북 보급에는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반응을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시기상으로는 관심 가져야 될 길이긴 한데 소비자 반응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이 종목들도 주가가 뭐 주구장창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약간 좀 조정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주가가 흔들릴 때 아니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서 난 더 사라고 하는 것이 맞았을 때 성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5가지를 짚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이건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성과를 개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김현식 팀장님이 워낙 이제 전력기기,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있었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랑 바이든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트럼프가 더 잘하겠지 당연히. 바이든 좀 나이 들어서 노쇠하고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좀 몰랐어요. 이 정도는 전혀 몰랐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사설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바이든의 정치 그런 그 커리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지금 그만두는 일일 것이다.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내려와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히 와 이제 그러면 트럼프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 떠오르는 것이 신재생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이든의 시그니처 정책은 이제 친환경 정책이고 IRA로 대표되는 친환경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 보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하고 노골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8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나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그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생에너지 주식들은 다 망하는 건가? 그렇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약간 어허.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럴 일은 없다. 이미 뭐 미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나
그런 IRA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엎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재정 정책이 폐기가 되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 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 트럼프 1기 때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IRA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16일에 얼마 전이죠. CNN에서 보도 나온 걸 봤는데 공화당 지역구에 이제 IRA로 촉발된 3,500억 달러의 투자 중에서 공화당 지역구에만 한 78%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역구에서 엄청난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전면 폐지할 수가 있을 것이냐? 가능할까요? 이게 그 ARA 법안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투자해 놓은 돈이 3,500억 불, 그 중에서 78%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그런 돈이 공화당의 텃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ARA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거 그만둬 이렇게 하기는 좀 그만두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IRA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몇 가지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뭐 R&D 지원 정책이나 대출 프로그램 또는 그 해외 우려 기업 조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쪽에서 그런 조항들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핵심적인 뭐 투자 세액 공제 등은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 반응은 약간 과도하다. 그래서 사실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때를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올 연말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시를 기억해 보면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맨날 저 이제 트위터를 또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투자하다가 정말 짱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돌이 맞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가 보니까 올인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다시 봤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6월 21일 그러니까 28일 대선 토론에 앞서서 한 일주일 전에 네. 트럼프가 올인 팟캐스트라는 데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 대선 토론에서는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쓸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한 시사점은 어떻게 보는지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때 보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대표님께서 채널에도 써주셨지만 AI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2~3배 이상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전력 수요 증가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똑같이 이제 공통된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가 그랬죠. 상대당이 이기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오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자기가 당선되면 석유와 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풍력 발전기에 새들이 부딪힌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뉴클리어 is okay with me. 원자력은 괜찮다. 그리고 소형 원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원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거는 공화, 민주당,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역시 높은 건설 비용이 아직은 좀 걸림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국 에너지 산업의 지형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전력 수요가 2~3배 증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과는 좀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거는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차트 보시면 2007년 이후 미국의 전력 수요는 정체가 되었지만 결국 앞으로는 연평균 한 5% 정도의 전력 수요 증가율로 나오는 것은 제조업 리쇼링, 전기차 확대, 특히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력이 늘어나면 발전소가 필요한 건데 그 발전소에 관한 이제 이견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시는 차트는 약간 어려워 보실 수 있는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매년 1분기 말에 그 신규 발전소 기준 발전 단가 추정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앞으로 발전 단가 이렇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추정해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거는 해상풍력이에요. 설비 이용료, 자본 비용, 유지 보수, 연료비, 송전 비용까지 다 포함한 거고 아하. 세제 혜택은 제외한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빼면 해상풍력이 가장 비쌉니다. LCOE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더해가지고 돈 빌렸으면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싹 다 더한 비용인데 해상풍력이 가장 비싸네요. 네. 네, 해상풍력이 가장 비싸서 여기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보시면 원자력도 두 번째로 비싸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폐공제 제도가 없으면 사실 원전이 발전 단가가 저렴해지기는 어렵죠. 근데 원전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원자력은 24시간 내에 돈 돌릴 수 있어서 설비 이용률이 평균 90%에 가깝거든요. 보면 태양광은 이용률의 30%, 육상풍력은 40%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뭐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그쵸. 싶다. 그럼 사실 원자력 같은 기저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 단가가 비싼 것 빼고는 다 좋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원자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비 이용률이 90%라는 얘기는 발전소가 계속 돌아가면서 전기가 계속 공급된다는 맞습니다. 거고 뭐 데이터 센터 당연히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태양광은 30%인 거 보니까 하루에 이제 30%만 해가 떠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만 이제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야 되니 이게 좀 약간 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싸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원자력에는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또 비싼 이유를 한번 따보면 모든 종류의 발전소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 특히 초기 건설 비용이 가장 큰 발전원이에요. 아하. 자본 비용이 이 발전 단가에 포함이 되는데 자본 비용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68%거든요. 이게 사실상 다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금리 상승할 때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원자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원자력이 좀 발전 단가상에서는 경제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탄은 사실 이미 발전 단가도 비싸고 오염물질도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석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당장 이제 가정용 난방을 대표님 집에서 연탄 때라고 하면 사실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래서 석탄은 사실 이제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 단가가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보면 태양광 플러스 ESS 복합담지, 육상풍력, 가스복합, 태양광. 여기 보시면 태양광, 가스복합, 육상풍력이 거의 발전 단가가 비슷해요. 그러네요.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발전소 설치를 따보면 요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세 가지가 앞으로 미국 발전소의 메인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는 것은 가스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도 미국에서 낮고 설비 이용률 또한 높기 때문에 최근에 뭐 GE나 미쓰비시 같은 업체들의 신규 수주를 보면 가스 발전소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발주에서 준공까지 이것도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당장의 전력 쇼티지를 해결해 주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전 단가를 살펴봤을 때 육상풍력, 가스, 태양광 거기에 ESS까지가 이제 의미 있는 대안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네. 실제 발전소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미국의 연도별 발전 설비 순 설치량이거든요. 네. 신규 설치에서 폐쇄를 뺀 거예요. 여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분기마다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트럼프 행정부 때죠. 이때도 보면 석탄은 그냥 답이 없었어요. 폐쇄만 주구장창 나왔고 그럼 밑을 0 이하니까 이제 폐쇄를 한 폐쇄입니다. 거군요. 네. 그 천연가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고 근데 트럼프 때도 보면 이 초록색 풍력과 주황색 태양광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가스는 더 줄어들고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올해 2024년을 보시면 태양광이 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 발전소 사업자들이 저 몇 월에 대충 이제 가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접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국도 전력만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올해 태양광 설치량이 36기가와트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일부 25년으로 이연되는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작년 19.3기가와트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블룸버그의 올해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가 28기가와트인데 네. 요거는 가볍게 상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에 연동돼서 요 분홍색 ESS도 올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전력망 때문에 좀 25년으로 이연되는 물량이 많을 겁니다. 제가 쭉 따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이연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단연코 이 유틸리티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생각해 보시면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요. 그냥 넓은 공터만 있으면 되고 빨리 지으면 1년 만에도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니까 태양광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도 사실 되게 좋은 발전원인데 풍력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풍력은 그 공화당 지역들, 특히 중부 지역들에서 프로젝트가 많은데 중부 지역들이 사실 시골이란 말이죠. 네. 전기는 다 서부나 남부, 동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부에서 그 전력 수요처까지 수백 킬로미터 단위의 송전망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망이 부족해서 풍력 쪽의 설치량 회복은 조금 느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스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스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셨던 정지훈 박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농사를 이제 시작할 때 농업혁명이 진행되고 할 때 도시가 어디서 발전했는지를 보면은 강가였대요. 강가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나오고 나서 문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고 이럴 때는 해변가였다는 거죠. 항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되는 곳인 거고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어디다 지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햇볕 잘 드는 데는 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미국 남서부 실리콘밸리 쪽이 햇볕이 잘 드잖아요. 네. 거기에 유틸리티 태양광 단지가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양광을 포함한 그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햇빛이 잘 들어서 볕이 잘 드는 곳인 거죠. 심지어 말하면. 근데 그런 곳에 전력이 생기고 그런 곳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그런 곳에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태양광은 낮 동안에만 돌아가다 보니까 밤에도 전기를 쓰려면 낮 시간대에 많이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ESS 설치가 최근에 많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네. 그러니까 가스나 원자력 같은 기저발전소가 발전량의 한 깔고 20, 깔아주는 게 30%를 있어야 깔아줘야 돼요, 되는데 근데 최근에 가스가 많이 약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가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가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의 신규 수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왼쪽 차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의 가스터빈 신규 수주액인데 네. 보시면 매년 신규 수주가 늘어나다가 2023년 연간으로는 신규 수주가 50%가 증가했단 말이죠. 와, 작년에요. 네, 작년에 50%가 증가했는데 주로 북미랑 아시아 지역에서 수주가 강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가 좀 좋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오른쪽 차트, 요거는 GE 베르노바의 가스터빈 신규 수주인데 미국 시장 한정으로 하면 GE가 미쓰비시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GE의 올해 1분기 가스터빈 신규 수주액은 보시면 113% 증가했거든요. 기가와트 기준으로. 이런 것을 보면 미국에서는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가스발전소 준공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주하고 이제 준공,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고 땅을 실제로 파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부지가 얼마나 닦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그래도 부지가 닦여 있는 곳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곳 근처에서 당연히 가스발전소 네. 프로젝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발전소 짓겠어요 하고선 발주 내면 터빈 발주 준공까지? 내면 한 준공까지는 2.5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가스발전소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짓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요. 2, 3년. 물론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것보다 훨씬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발주가 세게 나왔으면 이게 이제부터 계속 준공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준공되는 건 한 26년, 27년 그때쯤이라는 거죠. 내후년 정도. 그래서 관련된 뭐 기자재 업체들도 한 1, 2년 후에는 조금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발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자재 들어가는 거. 이거는 너무 그냥 보이는 패네요, 그냥. 그래서 그 기자재 업체들도 실제로 좀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감해서 네. 종목명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찾아보시면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그런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를 허가를 중단한 상태지만 트럼프 때는 생각해 보시면
그 미국 연안 지역에서의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해서 환경 규제를 다 풀어줬었단 말이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조금 많이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스 산업은 더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신재생은 몰라도 가스 관련돼서는 뭐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가스도 사실 탄소 포집 같은 과정을 거치면 청정 에너지예요. 이미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을 한 경우에는 클린 에너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배척할 필요는 없다. 네. 석탄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가스는 답이 나오는 대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양광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 연도병에서 설치량인데 요 진한 파란색은 그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 이제 전망 자료고 이 주황색은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전망치인데요. BNEF의 전망치는 올해가 28GW인데 에너지 정보청에 접수된 건 36GW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망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 36GW가 다 설치되지는 않을 테고 일부가 아마 25년은 이연돼서 그래프 모양 자체는 아마 BNEF랑 비슷해질 텐데 이 BNEF의 추정치보다는 더 많은 양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 펀더멘털리 봤을 때는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장기적인 발전원 믹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의 IR 자료에서 그대로 캡처를 떠와왔습니다. 이거는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최근 그 IR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미국에서 풍력 발전 비중은 늘어나고 태양광 비중은 늘어난다. 이 산업적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차피 미국의 발전 시장은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늘어나는 거는 거의 담보가 되어 있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이 업체는 좀 줄어든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런 뭐 GE나 미쓰비시의 수주 트렌드 보면 제 생각에는 최소 유지 이상 된다고 봅니다. 석탄은 답이 없으니 줄어드는 게 맞고요. 이 회사의 주력 비즈니스는 원자력. 이 회사는 자기가 원자력 하는 회사인데도 원자력 비중 그냥 유지된다고 봤어요. 근데 비중이 유지된다는 거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신규 건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위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쪽이 지금 수명 연장은 다들 할 것 같은데 신규 건설이 아직 많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이 앞에서 잠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원자력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원자력이 순 폐쇄가 많았던 적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1GW 간신히 설치가 됩니다. 건설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자력 신규 건설은 미국에서도 되게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부스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원전 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2014년에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떠왔는데 이 2015년 쪽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대부분이 15년 기준으로는 수명이 한 30년에서 40년 된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 수명 연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경우에는 이 나이가 대부분 뭐 40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40년 정도인데 사실 부품 좀 바꾸고 방패장 같은 거 짓고 하면 한 40년을 더 돌려도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엔 미국은 수명 연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명 연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교체되지만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방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 내 자체적인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지만 40년 지나면 꽉 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방패장을 지어서 옮겨 담아야 되거든요. 핵폐기물을. 아무 용기에나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캐스크라고 해서 사용 후 해결료 이송 용기라고 하는 전문 용기가 필요한데 이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캐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캐스크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하고 좀 MOU 맺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 캐스크 시장도 몇 년 후에는 좀 짭짤한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과 관련돼서는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얘기는 원전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연장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기자재가 또 있을 거고 네. 그 이름이 캐스트라는 거예요. 거죠. 원전을 새로 짓는 것 대비해서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면 발전 단가가 새로 짓는 거에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부품을 조금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수명 연장은
거의 뭐 필수로 채택해야 되는 옵션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 나라나 이렇게 수명 연장을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 보시는 차트는 주요국들의 이제 인구 밀도를 따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시면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530명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깡총 가서 차를 운전해도 한 30분만 지나면 사람 사는 곳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은 인구 밀도가 36명이고 우크라이나 70명, 프랑스 100명인데 요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전 대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땅 많은 곳들은 방패장 짓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하기에 유리한데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사실 국토가 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방패장 짓기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방패장을 지어서 수명 연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왜 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다가 안 되지. 이런 그런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박폐장을 짓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줘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라는 그냥 거잖아. 사막 한가운데 연방정부 토지에다 짓는다 그러면 그거를 뭐 반대할 사람이 없죠. 왜냐면 그 근방에 사람이 전혀 안 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은 땅덩어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참 좋긴 좋네요. 그게 약간 깡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명 연장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결국에는 원전의 신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추가 보조금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23년 9월에 IRA 내에 원자로들에 대한 생산세 공제가 신설됐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2024년부터 32년까지 원자력 전기 생산 메가와트 아워당 최대 15달러의 세액 공제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존 원자로들의 경제성이 좋아지니까 노후 원전 웬만하면 다 수명 연장을 하겠죠. 그래서 수명 연장을 促진시키는 정책까지는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2032년까지 주잖아요. 근데 지금 원전 발전해서 지으면 32년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투자 세액 공제라고 해서 그 원전 건설 비용이 만약에 예컨대 10조 원이다. 그러면 투자 세액 공제 30%면 3조 원을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데 적용되는 세액 공제 제도랑 유사한 건데 이런 종류의 세액 공제 제도가 아마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러한 종류의 세액공제 제도는 좀 원자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뭐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그쵸. 2050년까지 원전을 뭐 3배 늘리겠다. 이런 목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도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발전입니다. 이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싸고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쉽사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너무 세고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뭐 1기와트 원전을 뭐 서너 개로 쪼개는 것이다 보니까 발전 단가는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 기당 건설하는 비용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 AI 데이터 센터 옆에 대형 원전을 짓기는 좀 힘들지만 소형 원전은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형 원전이 상용화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SMR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던 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인데 이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23년 11월에 무산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예상 발전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고객들이 발을 빼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SMR 센티가 좀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가 이제 또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올해 6월에 SMR 건설에 실제로 착수를 했습니다. 삽을 떴고요. 그래서 테라파워의 SMR은 2030년이 완공이 목표고 특이한 게 원래 원전은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겠대요.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면 냉각 효율이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냉각 방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이고 미국이고 가뭄이 심해졌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프랑스 뉴클리어 맵이라고 쳐보면 나오는데 프랑스 원전의 한 70% 정도가 내륙 강가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을 냉각수로 쓰는데 프랑스도 여름마다 요새는 가뭄이 심하단 말이죠. 냉각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마다 프랑스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원자력은 냉각수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닷가에만 지으면 내륙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게 송전망이 또 힘들잖아요. 또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각 방식이 중요한데 액체 나트륨을 써서 냉각 효율이 좋아지면 좀 입지 조건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파워의 SMR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고요. 근데 일단 2030년이 완공이다 보니까 한 몇 년 돌리고 나서 안정성 같은 게 검증돼야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안타까운 건 원자력은 반드시 되는 산업이긴 한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물이 부족해서 강가에 이제 가뭄이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전을 냉각시키지 못해서 가동을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도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액체 나트륨을 이용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액체 나트륨이 사실 저도 뭐 이공계 출신은 아니라서 기술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네. 물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화되는 수준이 훨씬 온도가 높다 보니까 네. 열을 식혀주는데 훨씬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냉각수로 썼을 때보다 액체 나트륨을 쓰면 냉각 효율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입지가 좀 편안해지는 거죠. 반드시 뭐 바닷가나 강가에 짓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테라파워 라는 회사인 거고 이게 어쨌든 갑자기 이제 과학 시간이 생각나네요. 옛날에 과학 시간 나트륨 뭐 이게 몇 번이었죠? 그 주기율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물을 쓰는 것보다 물을 보내가지고 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해주신 거는 미국에서 신규 원전이 가동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건설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MR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있었고 테라파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네. 트럼프의 그 올인 팟캐스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AI로 인해서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랑 발전소 기자 업체들의 수요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가스 발전소는 늘어날 것이고 이미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고 저도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고 탄소 포집을 하면 충분히 청정 에너지인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늘어나는 게 맞고 재생에너지를 싫어하시지만 발전 단가나 그런 산업의 변화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올해랑 내년에 미국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유틸리티 태양광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자력의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신규 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같은 추가 제도가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SMR이 상용화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원자력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식 팀장님의 세미나를 제가 듣고 나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태양광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짜증은 나고 앞으로도 좀 짜증이 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거 뭐 대안이 없다. 어차피 간다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신 게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가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고 가스와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주어지든 아니면 기술적 문제든 있지만 이렇게 그 노후 원전을 다시 뭐라 그러죠? 수명 연장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또 찾아보는 것도 또 투자 아이디어인 맞습니다. 거죠. 캐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서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트럼프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그 토론을 보시고 급한 마음에 달려오셔서 이거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주신 김일식 팀장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